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감정평가가 남았죠. 어려운 파트가 남았습니다. 오늘 지역분석, 개별분석부터 할 차례죠. 오늘 문제 먼저 좀 풀고요. 진도 나가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자, 이게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이제 공간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올해는 공간성을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간성이 지금 최근 몇 년간 좀 조용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출제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주의를 하시고요. 이것은 정답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진득이 참으면 정답은 참을 수 있죠. 정답은 찾을 수 있죠. 부동산의 3차원 공간 개념은 기술적인 개념으로서 경제적 법적 개념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다. 이게 틀렸죠.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경제적 법적 개념과도 관련이 있죠. 5번 지문에. 부동산의 3차원 공간 개념은 기술적인 개념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경제적 법적인 측면에서도 얘기를 하죠. 복합 개념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까지만 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죠. 근데 1번 지문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이것은 민법 212조 내용이죠. 이것은 토지 이용과 관계없는 상공이나 지하에까지 토지 소유권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죠. 일정한 범위까지만 인정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활동의 대상은 3차원 공간이므로 부동산 활동은 공간 활동이 되며 입체 공간 일부의 매매, 임대, 전세권 설정 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권은 토지의 구성 부분과, 토지의 구성 부분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토지의 구성 부분은 흙, 돌, 자갈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이 뭐예요?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은 종속 정착물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도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죠. 맞고요. 그다음에 지표수 이용과 관련하여 유역주의는 주로 수변지역에서 채택되는 방식으로서 유역에 거주하는 자는 누구든지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건조 지역에서는 주로 선용주의가 채택돼서 먼저 사용한 사람이 충분히 사용하고 남는 것을 사용하는데 수변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죠. 5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2번은 공급의 탄력성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바르게 설명된 것은 1번에 단위 시간이 짧을수록 이 소리는 뭐예요? 단기일수록 이 소리죠. 단기일수록 공급은 탄력적이 아니라 비탄력적이 되고요. 단위 시간이 길수록, 장기일수록 탄력적이 되죠. 1번 바뀌어 있습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장기 공급 곡선은 경사도가 급한 데 비해 장기는 탄력적이고 탄력적일수록 경사도는 완만하고요. 이것도 바뀌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로 상업용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보다 더 탄력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3번도 틀렸는데 보통 우리 시장을 세분할수록 어떻게 돼요? 시장을 세분할수록 탄력성이 커지죠. 탄력성이 커집니다. 근데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아파트, 또 다세대, 연립 이렇게 다양하죠. 단독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상업용이나 공업용의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이 되지 않죠. 그래서 얘가 더 세분된다. 이 안에도 또 있을 수 있죠. 또. 그래서 좀 더 탄력적이다. 주거용이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다음에 대체적 사용의 가능성이나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많으면, 제한하는 법규가 많아요. 제한하는 법규가 많으면 다른 용도로 바꿀 수가 없죠. 바꾸기가 곤란하죠. 그러면은 비탄력적이죠. 수량 변화를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비탄력적이니까 공급 곡선의 경사도는 더 가팔라지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은 신규 주택의 경우 비탄력적 경향이 강하고 기존 주택일수록 탄력적 경향이 강하다. 그러죠. 이게 새로 지어내 놓으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죠. 수량 변화를 크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기존 주택은 공급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거미집 모형은 사실 올해는 좀 중요도가 낮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중요도가 낮았는데요. 작년에도 출제가 되는 바람에
제가 면목이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근데 다행히 안 가르친 게 다행인 것이 작년에는 가르쳤다 해도 틀리도록 문제가 출제됐어요.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지금 거미집 모형은 최근 몇 년간 너무 자주 나왔어요. 그렇게 자주 나올 만한 주제가 아닌데 너무 자주 나와서 이거는 조금은 이제 원래는 중요도가 낮지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봐주십시오. 이런 거 이제 문제 풀면서 공부하면 되고요.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 경기에 관한 거미집 모형이 시사하는 바를 기술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거미집 모형은 공급자가 다음 기의 공급량을 결정할 때 현재의 시장 임대료에만 반영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 맞나요? 공급자가 공급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금기 공급은 전기 가격에 의존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금기 공급은 전기 가격에. 그러니까 공급자가 다음 기의 공급량을 결정할 때는 지금의 시장 임대료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현재 시장 임대료에만 반응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1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부동산 시장에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게 공급 의사결정 내린 시점하고 실제로 물량이 나온 시점이 다르죠. 농산물하고 똑같습니다. 농산물도 의사결정 내린 시점은 봄에 파종 시기고요. 실제로 물량이 나오는 시기는 가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금기 공급량은 전기 가격 수준에서 결정된다. 맞고요.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클 경우 수탄이 공탄보다 뭐라 그랬어요? 수탄이 공탄보다 크다 돼 있죠. 수탄이 공탄보다 그럼 이게 무슨 수는 수탄수 이렇게 하죠. 수탄수. 수탄수 이렇게.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이 같은 현상은 주거용보다는 상업용이나 공업용 부동산에 더 강하게 나타난다. 자, 이 거미집 모형은 가격 등락을 반복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거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런 현상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가격이 등락이 더 심한 게 주거용이겠어요? 상공업용이겠어요?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위험하다 그래요? 상공업용 부동산 투자가 더 위험하다 그래요? 상공업용이 더 위험하다 그러죠. 그만큼 그게 가격 변화폭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공업용 부동산에 더 이런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맞고요. 정답 1번이었고요. 다음에 4번은 임대료 규제죠. 임대료 규제 계산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임대료 규제 계산은 규제 가격을 식에 대입하는 거죠. QD는 1600-2P고요. QS는 400 플러스 4P인가요? 자, 여기서 규제 가격은 얼마예요? 250이죠. 자, 이걸 여기도 한번 넣고 여기도 한번 넣는 거죠. 그럼 QD는 얼마고요? 1600-500을 빼는 거니까 1100이 되고요. QS는 여기다 지금 1000이 되죠. 400 플러스 1000이 되니까 1400인가요? 뭐가 더 많은 거요? 이게 수요인 건 아시죠? 이게 공급이고요. 이게 수요라고 해서 아는 거예요? 아니면은 얘기 안 해도 아는 거예요? D니까 아는 거예요. D니까. 이게 원래 디만드의 D거든요. 서플라이, 공급하다의 S고요. 근데 잘 보세요. P 앞에 여기 마이너스에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부호가 있죠. 여기는 플러스 부호가 있죠. 이게 마이너스고 가격 앞에 마이너스예요. 이 P가 가격이고요. 가격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 이 Q 앞에 플러스죠. 플러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Q 앞에 생략되어 있죠. 플러스가. 여기는 가격과 Q가 부호가 어때요? 같죠? 이 소리는 부호가 같다는 얘기는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내려갈 때 수요가 공급이죠. 가격이 올라갈 때 공급이 증가하고 가격이 내려갈 때 공급이 감소하고 공급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수요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가격 변화 방향과 수요량 변화 방향이 반대로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수요다 공급이다 말을 안 해줘도요. 요 부호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부호 보고. 부호 보고 이게 이거는 수요 함수구나. 이거는 공급 함수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QD가 수요가 1100이고요. QS 공급이 1400이에요. 자, 뭐가 더 많아요? 공급이 더 많죠? 그럼 대답을 뭐라고 해요?
초과 공급 300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아무 효과 없다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이게 공급이 더 많이 계산된다는 얘기는 지금 규제하는 요 상태가 250의 위치가 요 위란 얘기죠. 요 위여서 여기가 1400이 나온 거고요. 공급이 여기가 1100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규제되고 있는 거예요. 위에.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이게 공급이 더 많이 나왔지만 균형 가격보다 위에 규제하면은 아무 효과 없다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고요. 그것만 주의하시면은 임대료 규제 계산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대입만 하면 되니까. 다음에 5번입니다. 5번은 약간 이제 난이도가 높죠. 어떤 토지의 예상 순수익은 매년 영구히 1억 2천만 원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10%이다. 그리고 이 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할 수 있다고 하자. 이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자, 여기서 1번에 투자 가치는 12억 원이 된다. 투자 가치가 나오죠. 자,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그 질문에 보시면 매년 영구히란 말이 있죠. 매년 영구히라는 말이 나오면서 투자 가치를 물을 때에는 요구 수익률분의 장래 예상 수익을 여기다 적습니다. 이 장래 예상 수익이 어떤 수익이에요? 매년 일정한 그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매년 일정한. 그래서 요 식에다 대입하는 겁니다. 영구히라는 게 힌트라고요. 영구히. 예,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고요? 10%고요. 그 다음에 예상 수익이 매년 얼마? 1억 2천이요. 1억 2천 영구히 발생하잖아요. 매년 1억 2천이 영구히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 가치는 12억 되겠죠. 1억 2천 나누기 0.1. 다음에 이 토지의 기대 수익률은 12%가 된다. 왜 12%인가 볼까요? 문제를 다시 볼까요? 요구 수익률이 10%인데 이 토지를 얼마에 매수할 수 있다고요? 이 토지를 10억에 매수할 수 있다고 그랬죠. 10억에 매수하면 이 말이에요. 10억에 매수. 얻는 수익은 매년 얼마예요? 얻는 수익은 1억 2천이죠. 그러면 10억에 매수해서 1억 2천 수익을 얻는다면은 몇 프로예요? 12% 맞죠? 예, 뭐가 12%란 얘기요? 기대 수익률이 12%란 얘기. 기대 수익률이 12%.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 투자자는 이 토지에 대한 투자안을 채택하려고 할 것이다. 당연하죠. 요구 수익률은 10%인데 기대 수익률은 12%고 또 투자 가치는 얼마고요? 투자 가치는 12억이고요. 시장에서 얼마 살 수 있다고요? 10억이에요. 그러면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더 큰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네, 이래서 결정할 수도 있고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커서 결정할 수도 있고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다는 얘기가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이 공식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다음에 투자자들이 이 토지에 대해 동일한 판단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토지에 대해 동일한 판단을 한다면 앞으로 토지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얼마에 살 수 있다고요? 10억에 살 수 있고요. 예, 버는 수익은 1억 2천이고 12%의 기대 수익률이. 근데 요구 수익률은 10%인 상황이라면 투자자들이 다들 이렇게 생각한다면 서로 사려고 하겠죠. 서로 사려고 하면은 이 토지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토지 가치가 지금 현재 10억에 살 수 있는데 11억, 12억 올라가겠죠. 자, 점점 투자 금액이 어떻게 돼요? 투자 금액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10억에서 11억, 12억 이렇게. 근데 버는 수익은 얼마예요? 버는 수익은 계속 1억 2천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10억에 사서 1억 2천이면은 기대 수익률이 12%지만 이제 11억에 사서 1억 2천이면은 12%보다는 적을 거 아니에요. 드디어 이제 12억에 사서 1억 2천이면은 10%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 금액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점점 올라간다는 얘기는. 맞죠? 가격이 올라갈수록 뭐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아지게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론 시간에 이거 했죠. 기대가 요구보다 클 때 사람들이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랬죠. 예, 부동산 수요가 어떻게 돼서 증가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기대 수익률이 점점 어떻게 돼서 내려가서 얘가 움직여서 결국은 기대와 요구가 같아진다 그랬죠. 예, 그걸 이렇게 계산 문제로 낸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향후 이 부동산의 위험이 자 이제 그거는 4번은 그런 거고요. 향후 이 부동산의 위험이 2%포인트 증가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다른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는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요구 수익률이 10%죠. 근데 위험이 2%포인트 증가한다면 그럼 요구 수익률이 12%로 올라가야 되겠죠. 이 토지가 더 위험해지면 이 말이에요. 더 위험해지면은 버는 거는 1억 2천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투자 가치를 12억으로 안 볼 거라고 이제. 그때는 1억 2천 나누기 몇 할 거라고요.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12%로 나눌 거라고. 2%포인트 위험이 할증되면은. 맞나요? 이렇게 돼서 그때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억이 되는 거죠. 예, 위험이 커질수록 투자 가치는 낮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4번의 그 토지 가치가 하락이 아니라 토지 가치가 상승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6번은 종합환원율을 묻는 거죠. 자, 이 6번 문제는 오늘 그 수익환원법에서 나와도 전혀 지장이 없는 문제예요. 수익환원법에서도 종합환원율 묻습니다. 종합환원율을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 다양한 방법 중에서 투자론에서 묻는 거는 어떤 방법이에요? 투자론에서 묻는 방법은 총투자액분의 뭐예요? 순영업소득이죠. 예, 이거 수익환원법에도 나옵니다. 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수익환원법에서는 총투자액 대신에 부동산 가격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에 나온 물건 사려면 내가 남의 돈 빌려가지고 내 돈하고 합쳐서 투자한 게 총투자액이잖아요. 그 총투자액이 얼마만큼이요? 그 부동산 가격만큼이요. 가격만큼. 그러니까 총투자액과 부동산 가격이 같은 개념이에요. 수익환원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수익환원법에서는 부동산 가격분의 순소득 이렇게 하고, 투자론에서는 총투자액분의 순소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 두 가지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총투자액 100억에다가 순영업소득 9억 끝인 거예요. 더 이상 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7번 주택저당담보증권 중 저당대출의 현금 흐름과 소유권을 발행기관이 가지면서 했네요. 현금 흐름과 소유권을 발행기관이 다 가지면서 저당대출을 담보하여 자신의 부채로 발행하는 것은 뭐예요? 채권형 MBS로서 MBB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의한 부동산 개발 방식을 설명한 것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에 자기 자금과 관리 능력이 충분하고 사업성이 양호하다면 지가 직접 하면 되죠.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등가 교환 방식 키워드가 뭐예요? 투입 자금 비율로 나누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 위에 개발업자가 자금을 부담하여 건축한 건물의 건축 면적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전체 투입 자금 비율로 나누는 공동사업 유형이다. 맞죠? 그 투입 자금 비율로 이게 키워드고요. 3번이 틀렸죠.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기고 이러는 것은 신탁 방식입니다. 사업 위탁 방식이 아니죠. 그 다음에 신차지 방식은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서, 신차지 방식은 계약기간 중에는 어떻게 해요? 계약기간 중에는 지대를 지불하죠. 지대를 지불합니다. 계약기간 중에. 그럼 대가를 줄 거 다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기간 종료되면은 그 건물은 원래 누구가 지은 거니까? 개발업자가 지은 거니까 개발업자가 돈 받고 땅 주인한테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상양도예요. 유상양도. 신차지는. 구차지는 계약기간 중에 지대 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때 지대 받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종료됐을 때 건물을 공짜로 받는다고요. 받는 게 없기 때문에. 물론 여기 이제 권리금을 받기는 하고요. 이렇게 받는 게 요 양쪽으로 있어요. 양쪽으로. 자, 됐고요. 다음에 5번은 대규모 개발 사업은 컨소시엄. 이건 됐고요. 다음에 9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일반 재화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1번에 부동산의 경제 가치는 일반적으로 교환의 대가인 가격으로 표시하는과 동시에 용익의 대가인 임료. 맞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통상 과거의 거래 사례에 기초하여 단기적인 시장 상황을 거래 형성. 말이 안 되죠?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부동산은 효용이 지속기간이 긴 물건이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다음에 부동산의 가격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 임차권 등의 권리의 대가 또는 경제적 이익의 대가를 말하고요. 물리적 실체의 가격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권리 이익의 대가입니다. 다음에 부동산의 인문적, 물리적 특성은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시장의 구축을 곤란하게 한다. 자, 이런 것들은 시장이 불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시장이 불안전하게 하면은 적정한 가격 형성을 하는 시장 구축을 곤란하게 하는 거고요. 둘 이상의 권리 이익이 동일 부동산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 이익에 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그렇죠? 그 각각에 대해서 권리 이익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10번을 보시면은, 자, 올해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작년에 감정평가에서 4문제가 출제됐는데, 그 중에서 3문제가 3방식에서 출제됐고요. 한 문제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가치가격 구별하는 데서 출제가 됐어요. 근데 3방식 3문제 중에서 2문제가 원가법의 계산 문제고요. 한 문제가 수익환원법의 계산 문제예요. 3문제가. 그러니까 작년에 계산 문제가 무려 11문제 나왔잖아요. 그 11문제인데 감정평가론에서 무려 계산 문제가 3문제 나왔다고요. 보통은 한 문제인데, 그리고 많아야 2문제인데, 그러니까 결국 3방식에서 이론 문제가 출제가 안 됐고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아예 언급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이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보통은 해마다 하나씩 나온 거예요. 거래사례 비교법, 원가법,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 근데 올해는 더 주의를 해야 되니까 요거를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더군다나 최근 몇 년간 거래사례 비교법이 조금은 건너뛴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좀 계산하는 것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가 어떻게 돼 있나요? 사례 부동산이 특별한 사정으로 10% 싸게 1억 원에 거래됐대요. 누가 10% 싸게? 사례가 10% 싸게죠. 사례가 10% 싸게.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90분의 100 해야 되죠. 사례 분의 대상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1억 원에 거래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래 시점의 택지 지가 지수는 100이고 기준 시점은 120이에요. 그동안에 가격이 올랐던 얘기예요? 떨어졌던 얘기예요? 거래 시점이 100이고 기준 시점이 120이라면 떨어진 거예요? 가격이? 언제가 과거고 언제가 현재요? 이게 예전이 거래된 시점이 과거, 지금 평가 기준 시점이 지금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은 100분의 120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 부동산이 존재하는 유사 지역이 인근 지역보다 10% 우세하다. 누가 우세요? 유사 지역이죠. 유사 지역이 사례가 있어요. 인근 지역이 사례가 있어요. 유사 지역이 10% 우세요. 얘가 사례가 있는 곳이잖아요. 사례가 있는 곳이 10% 우세요. 그러면 사례분의 대상이니까 110분의 100 이렇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이 사례 부동산보다 개별적 요인이 10% 우세요. 누가 10% 우세요? 대상이 10% 우세요. 그러면 사례분의 대상이니까 100분의 110 이렇게 되죠. 그럼 다 곱하면 되는 거예요. 1억 곱하기 90분의 100 곱하기 100분의 120 곱하기 110분의 100 곱하기 100분의 110 약분되죠. 약분되고 되고 3분의 4만 남죠. 9분의 10이니까 3분의 4는 약 1.33 이렇게 되죠. 그러면 1억 3,300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할만하죠? 예. 이런 거는 할만하죠? 예, 이런 걸 좀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좀 보겠습니다.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거 출제 가능성 높아요, 올해. 지금 작년에 부분에서 가치 가격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지금 몇 년째 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 10분의 7, 6 이 정도는 되는 주제인데 지금 몇 년째 쉬고 있다는 거는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고요. 지난주에 가격 재원칙이었죠. 가격 재원칙도 원래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주의를 하시고,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난이도도 안 높아. 분량도 적어요.
지역 분석은 뭘 판정하는 거요? 표준적 이용 판정하는 거죠. 개별 분석은 최유효 이용 판정하는 거고요. 여기는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거죠. 여기는 가격을 판정하는 거예요. 구체적 가격. 이게 선행 분석이면 후행 분석이고, 전체 분석이라면 부분 분석이고요. 거시 분석이라면 미시 분석이고,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면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고요. 경제적 감가와 관련이 있다면 기능적 감가 관련이 있고요. 부동성과 관련된다면 개별성과 관련되고요.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인접성, 지역성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는 용도, 다양성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비교적 어렵지 않거든요. 이게 짝짓기 하는 것이. 그리고 지역 분석의 대상에서요. 이 대상에 대해서 좀 묻습니다. 한 10문제를 물으면 이런 식으로 묻는 게 5문제. 이런 식으로 묻는 게 5문제. 그러니까 지역 분석의 대상 하면은 인근 지역도 있고요. 유사 지역도 있고요. 동일 수급권도 있죠. 이렇게. 어떻게 묻는가 하면은 이런 식이에요.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대상 부동산은 여기 있어요.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하면 틀린다고요. 대상 부동산은 어디 있다고요? 인근 지역이 있어요. 인근 지역 안에 대상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사 지역은 동일 수급권 안에 유사 지역이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유사 지역에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게 아니죠. 요 유사 지역 안에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 요인을 비교하게 되고, 사례도 인근 지역 안에 있으면은 그때는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죠. 맞나요? 사례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요거하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례도 여기 있으면, 같은 인근 지역 안에 있으면은 그때는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역 요인 비교라는 말하고 지역 분석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얘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얘는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지역 분석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얘는 할 때는 언제 하는 거예요? 유사 지역 사례의 경우. 유사 지역 사례의 경우에는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되고, 인근 지역 사례의 경우에는 지역 요인을 비교하지 않고요. 얘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 분석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속지 마시고요. 그리고 동일 수급권을 파악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유사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동일 수급권 범위 내에 있는 유사 지역에 가서 사례를 찾아야 돼요. 이걸 벗어나면은 안 된다고요. 이걸 벗어나면 동일 수급권이 아니에요. 수요 공급이라는 얘기는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부동산이에요.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벗어나면은. 그래서 동일 수급권은 사례 수집 범위의 한계를 나타내는 개념이 동일 수급권이에요. 됐나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인근 지역의 유사 지역 이런 개념을 좀 더 자세히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고요. 용도적 기능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일정한 범위이기 때문에 도시나 농촌 같은 종합 형태로서의 사회보다는 좁습니다. 너무 넓어지지는 않도록 해야 되고요. 기능적으로 용도적으로 동질성을 가져야 되니까 종합 형태로서의 사회는 뭐예요? 그 안에 이런 지역 저런 지역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지역 저런 지역 용도적으로 다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지역이 인근 지역이고, 인근 지역이라고 해서 공법상 용도 지역하고 일치시키거나 행정구역하고 일치시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 용도나 기능에 따라 구역을 나누는 거지 공법상 용도 지역이나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과 지역 특성이 비슷한데 지역 특성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뭐도 비슷해야 돼요? 가격 수준도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 평가를 하는데 강남의 사례를 구하거나 하면 안 된다고요. 강남 3구에. 맞죠? 여기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현실을 얘기한 거예요. 거의 더블이에요, 더블. 거의 더블 나는데 그걸 이 사례를 들면 안 된다고요. 비슷해야 된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복판에 살다가 와이프가 저기 신림동 봉천동 원래 거기 처음에 살다가
한가운데 시내 한복판에 회사를 다녔거든요. 처음에 이제 회사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래서 그때 따라 어떻게나 또 일찍 가고 또 늦게 오는지 아침 저녁으로 제가 태워주고 태워오고 했거든요. 밤 막 10시, 11시 막 회사 앞에 가서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서 그 짓을 어떻게 계속 하겠습니까? 그래서 회사 뒤에다가 이 자리를 옮겼어요. 이사를 해서. 이사를 해서 옮겼는데 이사를 해서 옮긴 지 6개월이 돼서 회사가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 또 그 짓을 이제 1년 6개월을 또 했죠. 또 6개월간은 편했습니다. 바로 옆에 이제 집이 있으니까. 근데 그 1년 6개월 지나서 총 이제 2년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외곽으로 이제 나가야 되겠다. 출퇴근하기에 적당한. 그래서 뭐 5호선 타고 저기 강동으로도 가고요. 3호선 타고 저기로 은평구로도 가고요. 뭐 이쪽으로도 오고 노원 쪽으로도 오고 다 돌아다녔는데 제가 안 간 데는 대치동은 안 갔거든요. 거기는 동일 수구권이라 하더라도 유사 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유사 지역은 아니에요. 아무튼 유사 지역이라 하려면은 가격 면에서도 비슷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사례 수집 범위를 한계를 짓기 위해서는 동일 수구권도 판정을 해야 돼요. 자, 아무튼 자, 요 정도로 하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더 확인하겠습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369쪽에 1번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평가에 있어서 행하여지는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사용, 키워드죠. 그리고 장래 동향을 명비하여 가격 수준 판정, 맞죠? 이런 말을 빼고는 이 문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옳은 표현이고요. 표준적 사용, 가격 수준 판정. 다음에 지역 분석이 필요하게 되는 것은 부동산이 인접성 및 부동성이라는 자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서 연유한다. 맞죠? 다음에 지역 분석은 동일 수도권 유사지역 인근 지역을 분석하여 인근 지역의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지역 분석에서 최유효 이용 판정하는 게 아니죠. 개별 분석에서 판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인근 지역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을 판정한다. 이렇게 정확한 표현이 되겠네요. 다음에 유사지역은 인근 지역과 용도적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뭐도 비슷해야 돼요. 가격 면에서도 대체성을 가져야 되고요. 다음에 후보지의 동일 수급권은 전환의 성숙도와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되죠. 전환이 완만한 경우에는 전환 전을 기준으로 하고요. 전환이 많이 잘 되면은 전환 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됐고요. 2번은 뭐 지역 분석 필요성 이거 얘기하는 거죠. 부동성, 인접성. 넘어가시고요. 3번을 보겠습니다. 자, 3번에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역 분석의 대상으로서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지역 특성이 유사하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을 말한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할 필요는 없죠. 1번이 바로 틀렸어요. 멀리 있을 수도 있고 가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2번 부동산의 가격은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하여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되는 바. 여기 뭔 소리요? 부동산의 가격은 최유효 이용을 기준으로 해서 최유효 이용 상태면 그냥 그대로 평가하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가 최유효 이용이 아니라면 가격을 감가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 상태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줄에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은 지리적 위치 고정성으로 인해 지역적 특성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개별 분석에 앞서 지역 요인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최유효 이용이라는 것이 우리가 꼭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최유효 이용은 지역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를 먼저 해야 된다고요?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인근 지역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가격 수준의 판정이 어렵고 지나치게 축소되면 사례 자료를 구하기가 힘들게 되죠. 너무 넓어버리면요. 가격 수준의 편차가 너무 커요. 가격 수준의 편차가 너무 커서 이게 신뢰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좁아지면은 사례 자료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3번 맞죠? 그럼 4번에 인근 지역 내에 존재하는 거래 가격을 사례 자료로 채택할 경우 지역 요인의 비교 작업은 필요 없으나 지역 분석은 필요하다. 그렇죠? 지역 분석은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라 그랬죠. 근데 지역 요인 비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음에 5번. 인근 지역의 상대적 지위 및 표준적 이용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유사 지역과 이 양자를 포함하는 보다 광역적인 동일 수도권 및 그 주변의 같은 용도 지역에 대한 비교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거는 얘를 좀 더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조인성 얘기 안 했나요? 조인성이 잘생겼다는 것은 무사람들이 드러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인성은 무사람들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면 자신이 그렇게 부각되는 걸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살 때도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봐야 여기 어떤지 더 분명한 특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령 사례가 여기 없어도, 사례가 설령 유사지역에 없어도 비교해서 얘의 특성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됐고요. 다음에 4번은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인데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 5번, 6번 중에서는 이제 5번을 봐드리겠습니다. 5번에 지역 분석의 대상인 인근 지역 및 유사 지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 맞고요. 그다음에 인근 지역의 경계와 범위가 공법상 용도 지역 지구제에 의해 지역 범위가 획정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거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그럴 수 있다. 그다음에 3번에 인근 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동일 수도권 내의 유사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인근 지역의 상대적 위치를 비교할 수 있다. 방금 했는 내용이죠. 다음에 4번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관계가 성립하고 그 가격 형성에 있어서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경쟁 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한다. 권역을 말하는 것은 동일 수급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다음에 부동산의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이 속하는 용도 지역의 판단, 인근 지역의 지역 분석, 동일 수급권 내 유사 지역과 인근 지역의 상관 분석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자, 이 소리는요. 만약에 누가 어떤 부동산을 평가 의뢰를 하잖아요. 평가 의뢰를 하면은 이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해져 있는지 요 지역의 지역 특성을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요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인근 지역을 분석해야 되겠죠. 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파악하고 요 인근 지역을 분석하고 다음에 유사 지역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분석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게 이제 5번 내용이고요. 뭐 난이도는 약간 높으니까 난이도가 약간 높다는 얘기는 중요도가 약간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넘어가시면은 7번, 8번 중에서는 8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8번에 다음은 용도별 동일수급권 파악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주거지의 동일수급권은 통상 도심에서 통근이 가능한 지역의 범위에 일치하는 경향을 갖는다. 맞죠? 다음에 상업지의 동일수급권은 배후지를 배경으로 동일한 상업수익을 올리는 지역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동일한 상업수익을 올리는 지역, 이게 키워드입니다.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후보지 이행지 동일수급권은 전한 이행 이후의 토지의 종별에 따라서 결정되나 예외적으로 성숙도가 높은 경우가 아니죠. 성숙도가 낮은 경우입니다. 낮은 경우 전한 이행 전의 종별에 동일수급권은 같아지는 경향이 있다. 뒷부분 때문에 틀렸어요. 앞부분은 맞는데 성숙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지문, 요거는 뭐 약간 중요도는 낮습니다. 여러분들이 봐주시고요. 다음에 9번, 10번 중에서는 10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지역 분석은 주로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하나 인근 지역의 상대적 위치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유사 지역을 추가로 검토하지만 동일 수급권은 그 대상이 아니다. 틀렸죠? 이걸 파악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사례 수집 범위의 한계를 확인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도 파악을 해야 돼요? 동일 수급권도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1번이 바로 틀렸고요. 다음에 감정평가에 있어서 개별 분석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은 그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앞에서 봤던 거죠. 3번에 2번 지문에서 봤던 거예요. 3번, 2번 지문 같이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그 지역 분석이라 하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사용과 장래 동향을 명백히 하여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지역 분석, 표준적 사용, 가격 수준 맞죠? 그 다음에 최유효 이용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에 제약하여 있으므로 개별 분석에 있어서는 특히 인근 지역에 있는 부동산의 표준적 사용의 상호관계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맞죠? 맞고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이 대상 지역에 대한 전체 분석으로서 표준적 사용 판정, 개별 분석은 부분 분석으로서 최유용 판정. 다 맞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이런 식으로 많이 묻는 거예요. 이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비교해서. 11번도 그런 맥락이죠. 11번도 보시면은 그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대설명한 것이다. 좀 탈자가 났네요. 틀린 것은 이거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에 지역 분석은 표준적 사용, 그리고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은 최유용 분석, 개별 가격 판정. 맞죠?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은 균형의 원칙 적용. 이게 틀렸죠? 지역 분석은 적합의 원칙 적용, 경제적 감가 파악.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개별 분석은 균형의 원칙 적용, 기능적 감가. 지금 지역과 개별의 위치가 바뀌어 있죠.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지역 분석은 토지의 고정성에 대한 지역성을 근거로 하며, 개별 분석은 개별성을 근거로 한다. 맞고요.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전체적, 집합적, 거시적. 개별 분석은 부분적, 미시적. 맞고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이 선행이라면 개별 분석이 후행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13번, 14번은 이게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죠. 이거는 10분의 1에 해당하거든요. 10분의 1. 10분의 1. 그래서 뭐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파트는 아니고요. 13번 문제 하나만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 현상 하는데, 이거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어가는 죽을 때까지 나는 라이프 사이클하고 똑같은 거죠.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 이게 사람하고 거의 비슷해서 사람도 성장이 끝날 때까지가 거의 이 정도 되죠. 15에서 20. 그리고 쇠퇴는 25에서 한 30. 맞잖아요. 사람도 25에서 30살 되면 쇠퇴하기 시작하죠. 25살부터 주름살이 는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체세포가 노화되기 시작하는 게 25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이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도 대체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성숙기에 관련된 것으로 바르게 연결돼서, 자, 성숙기가 여기죠. 안정되어 있는 시기예요, 성숙기가. 자, 기억에 지역 내의 경쟁이 치열하고 지역 기능이 새롭게 형성된다. 이게 어느 시기겠어요? 이거는 성장기죠. 다음에 집가 상승률은 안정된다. 이거는 성숙기 맞죠? 다음에 입주하는 계층은 비교적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다. 이거 성장기죠, 디귿. 다음에 주민들의 사회 경제적 수준은 비교적 좋은 편이고 입지 경쟁도 안정된다. 안정되는 것은 성숙이죠. 안정되는 건 성숙. 다음에 건물의 경제적 내용 연수가 만료하는 시기로 여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여기 쇠퇴기, 쇠퇴기. 쇠퇴기 여가 현상이 하향 여가 시작이요. 하향 여가가 시작되고요. 요때는 하향 여가가 활발합니다. 이게 활발해요. 그래서 가벼운 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나요. 다음에 집가 상승이 가장 활발하고 투기 현상이 개재되기 쉽다. 이거 성장기죠. 비읍. 니은, 리을이 정답인가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기출문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감정평가 방식이죠. 이거는 좀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